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자폐성장의 선별 도구인 MChat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가 자폐성장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자폐성장의 특성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자, 이러한 행동, 이러한 특성을 보이면은 자폐성장애가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 문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 가지 특성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자폐성장애를 보이는갑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걱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폐성 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자, MChat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편을 해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안심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폐성장애 선별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진단평가할 때 쓰는 이제 뭐 카스 척도도 있긴 한데 그게 선별 도구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MCha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은 자 DSM-5입니다. 자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이 DSM-5가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정의하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특수교육 대상으로서 아니면은 장애인 복지법상으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의료적인 진단 평가에 의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DSM-5 기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입니다. 자, 하나의 언어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하나로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조금 낮다고 이제 자폐성 장애를 의심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언어의 구조적인 형태를 잘 띠더라도 그 언어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용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언어가 나타내는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상동행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관심이나 흥미,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노면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노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구른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금 튀어나온 실이나 안 그러면 특정 부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흥미를 보이고 그 때로는 손가락이나 다른 걸 흔들면서 반복적인 상동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극 형태의 행동들이 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와야 되고요. 이전에 DSM-4 기준에서는 한 2세, 3세 정도만 되면은 자폐성 장애를 의심하면은 진단평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3세 이후에 이렇게 진단평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자폐성을 보일 때는요. 근데 우리가 자폐성이 확실하다, 안 그러면은 자폐성이 짙다, 옅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5세까지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 5세 정도가 되면은 정확하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을 수는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사회적 직업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폐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죠. 자, 지적 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자주 동반되기는 하는데 엄연히 다른 장애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 두 개가 복합장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폐성장애에 의해서 지적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 자폐성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폐성을 가질 때 자주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인 결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진단 기준으로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지금은 심하지 않는이지만요. 자, 중증, 정증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지능이 70 이상이면 지적장애는 아니었지만 자폐성장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급, 2급은 70 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폐성장애가 지능이 정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능이 전반적으로 일반 또래에 비해서 낮고 지적장애에 비해서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적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적 결함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은 제 유튜브 자료 중에서 자폐성 장애가 뭐예요?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알려드리기로 했던 이 MCha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의 발달이 걱정되거나 자폐증이 의심이 된다면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형 선별 도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연령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놀이하는 거 관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접평가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받는 보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직접 평가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요를 보시면은 1992년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개발됐고요. 부모 보고형입니다. 보통 부모가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보호자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개발되어서 지금 보편화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게 있고 각 나라 언어별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Chat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에서 30개월 아동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MChatR이라고 하는 약간은 개정된 이걸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본래는 MChat가 있고요. 문항도 좀 다르고 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MChatR이라고 해서 좀 개정된 부분을 조금 손쉽고 쉽게 결과를 받아보고 그 내용이 우리하고 조금 더 와닿는다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방법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부모가 응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총 20문항인데 여기 감각운동,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및 의사소통, 공동주의, 약간 자폐증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채점은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이제 정반응 문항 1점으로 하고 뭐 얘는 0점 아니오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높으면은 오히려 자폐증이 의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안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역산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역산문항은 뭐냐? 반대로입니다. 자, 0이 우리가 예일 때 1점, 아니올 때 0점을 주는 이런 문항이고 이게 세 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검사 도구에는 이 역산문항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결과를 만약에 이제 체크하는 거, 자, 오늘 실제적으로 제가 좀 변형을 한 엑셀 자료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그 엑셀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수가 이렇게 뭐 0점, 안 그러면은 20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점, 2점일 때 뭐냐? 점수는 낮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2세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있다가 뭐 이렇게 24개월에 다시 선별 검사하고 발달 검사 또는 이제 기타 도구로 뭐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시사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참조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 0점일 때는 아마 생각이 없겠죠. 1점, 2점일 때는 낮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고요. 뭐 한 가지 두 가지 문항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런데 이제 3에서 7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위험이라는 건데
이런 위험에 있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은 이걸 뭐 진단평가나 이렇게까지 갈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가 또 3점이나 7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선은 거기에 보면은 MCAT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한 문항에 따라서 그 문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시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애매할 때도 우리가 아니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이제 그냥 정상적인 발달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개 이상의 항목이 계속 위험에 처한 경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기 개입이나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검사를 계속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이 자폐증이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기만 보고 이걸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경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다고 이걸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에서 20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위험이죠. 그래서 이제 3에서 7점이 나올 때처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자폐증이 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기 개입하고 진단평가를 즉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뢰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를 할 때 유의점은 무엇이냐? 자, 이 검사는 민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가 진단이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중간하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있으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민감한 부모님, 안 그러면은 이걸 조금은 의심은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평가의 단점입니다. 이 검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이에게 자폐 위험이 높은지만 알려주는 간편한 선별 도구입니다. 이게 진단평가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자폐증인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평가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해보는 걸 선별 도구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참고로만 사용을 하시고, 아이의 느린 발달로 자폐증에 대한 걱정과 의심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 또는 안 그러면은 이제 사설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에게 찾아가서 정확한 검사를 하든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만 가지고 바로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좀 주기적인 상담이나 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고 그런 직접적인 평가하고 이 검사하고 같이 연관을 했을 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검사에서 이제 2명 이상이 함께 작성하면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아버님이 했다면 어머님도 같이 해보시고 때로는 뭐 양육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라면은 한번 같이 해가지고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 결과는 처음에 나와 있죠.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이상이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명이 했을 때보다는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MCAT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아니요 문항이 있어요. 이거 실제 제가 최근에 변형한 엑셀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보완을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엑셀 자료가 지금 제가 변형한 아까 그 보여줬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거 링크에 대한 부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장난감이나 동물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예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혼자 노는 것만 하고 떨어진 곳에 가리켜도 보지 않다면 아니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이가 혹시 청각장애가 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자, 그리고 아이가 흉내내기 혹은 가상놀이를 하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요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 있고, 예, 예, 아니요, 자, 예, 아니요, 예, 예. 자, 한 번씩,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아이는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나요?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잘 따라 하진 않는데 이게 의심이 든다 하면은, 이거 자세하게, 그러면 내가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오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링크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나요? 예 하면 이렇게 뭐 되는 거고요. 아이가 따라 하는 것에 예를 들어주세요. 자, 만약 부모가 다음에 통과에 예를 제시하지 않으면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물어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니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아래와 같이 하면 아이가 따라 합니까? 혀를 내민다. 웃음 소리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한 항목에 대해서만 예 혹은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자, 제일 앞쪽에 이렇게 검사지로 돌아오면은 다시 15분으로 돌아와 보면은 보니까 하나도 아닌 게 아니면은 한 가지 정도만 그런 것 같아서 나는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또 링크로 돼 있어 가지고 바로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여기에 8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체크를 했는데 8점이 나왔고, 그러면 점수가 높은 위험이에요. 그러면 조기 개입 및 진단평가를 즉시 참조해가지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안 그러면은 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예, 점수를 했는데 뭐 3에서 7점이 나오고 1에서 2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ZR의 시행 방법은 뒤에 엑셀 자료를 보면서 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시행해 보시고 혹시나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이제 선별 도구가 될 수 있는 MZ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상담을 통해서 또 최근에 여러 정보가 있다 보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불안이 꼭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아요. 요새는 너무 민감도가 높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정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걸 과잉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한 진단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선별 도구가 조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이걸 평가할 때는 여러 명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